그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여자를 보는 순간 저는 45년 전 잃어버린 제 동생을 다시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사실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고 너무 깊은 일이라서. 하지만 이 이야기를 혼자 가슴에 묻고 살기엔 제가 이제 너무 나이가 들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평생에서 가장 떨렸던 그날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72입니다. 평생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나무를 묻히고 국을 끓이고 해가 지면 파김치가 된 몸으로 집에 돌아오는 살. 특별할 것 없는, 그러나 제 나름으론 성실하게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떠났고 아들 준호 하나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준호가 제 전부였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준호가 제가 이 세상에 붙어 있는 이유였습니다. 그 준호가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려고. 잘 됐다. 어떤 아가씨야? 엄마, 근데 좀 집안이 커. 얼마나 크냐고 물었더니 준호가 잠깐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대기업 회장 딸이라고. 저는 그 순간 반찬통 뚜껑을 놓쳤습니다. 다행히 빈통이었지만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집안과 사돈이 된다는 게 현실인지 꿈인지 몰랐습니다. 한편으론 준호가 대견했고 한편으론 그 집 앞에 서게 될 제 모습이 걱정됐습니다. 반찬 가게 주인이 회장댁 사돈이라니. 결혼 한 달을 앞두고 처음으로 사돈댁에 인사를 가게 됐습니다. 가기 전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어떤 옷을 입을지, 뭘 들고 가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실수가 없을지. 70이 넘은 나이에 그런 걱정을 하고 있자니 우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를 위해서라면 어떤 자리도 버텨내야 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주눅이 들었습니다. 넓은 마당, 잘 다듬어진 나무들, 현관 앞에 줄 맞춰 놓인 구두들. 저희 가게보다 현관이 더 컸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사돈 어른이 직접 나와 맞아주셨습니다. 반듯한 인상, 고급스러운 옷차림, 저를 위아래로 훑는 눈빛. 저는 준비해온 말을 꺼냈습니다. 잘 부탁드린다고, 준호가 부족하지만 잘 이끌어달라고. 사돈 어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거리가 있는 웃음이었습니다. 응접실에 앉았습니다. 고급 가구, 두꺼운 커튼, 잔잔하게 틀어진 클래식 음악. 저는 등을 곧게 펴고 찻잔을 두 손으로 받쳐들며 어색함을 감추려 했습니다. 그때 주방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였습니다. 설거지 소리, 별것 아닌 소리였습니다. 저도 평생 그 소리를 들으며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소리가 유독 귀에 걸렸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쪽으로 눈이 갔습니다. 주방과 거실 사이는 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공간 너머로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은 여자였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조금 아래로 보였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물에 손을 담근 채 그릇을 씻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아무 소리도 없이. 그 여자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다가 자연스럽게 시선을 거두려 했습니다. 그 순간 그 여자가 고개를 약간 돌렸습니다. 옆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왼쪽 눈 밑, 작고 희끗한 흉터 하나. 반달 모양의 그 흉터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수연이가 3살 때 마당에서 넘어지며 돌에 긁혔던 자리. 어머니가 피를 닦아주며 울었던 그 흉터. 수연이가 크면서
늘 앞머리로 가렸던 그 자리. 찻잔이 손에서 기울었습니다. 황급히 바로잡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사돈어른이 무어라 말을 걸었습니다.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옆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마의 선, 귀 아래로 흐르는 목선, 세월이 바꿔놓았어도 그 뼈대만은 수연아. 입안에서 이름이 맴돌았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45년이었습니다. 17살 여름 시장 골목에서 손을 놓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45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못하고 살아온 이름이 지금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사돈댁에서 2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웃었는지 고개를 끄덕였는지 몸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저는 사실 45년 전 그 시장 골목에 있었습니다. 아직도 수연이를 찾아 골목을 뛰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것일까? 나이 든 사람이 오래 그리워하다 아무 얼굴에나 동생을 더 씌우는 것일까? 하지만 그 흉터는 달랐습니다. 그건 기억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눈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제 몸이 그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다. 쟁반을 들고 거실로 들어오는 그 여자를 보는 순간 나는 숨을 잃었다. 숨이 막힌 게 아니었다. 말 그대로 숨이라는 것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가슴이 텅 빈 채로 나는 그저 그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이마, 그 턱선, 어머니를 닮은 그 눈매. 수연아.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이름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45년이었다. 45년 동안 잠들기 전마다 속으로 불렀던 이름. 꿈속에서 수백 번, 수천 번 불렀다가 깨어나 베개를 적셨던 그 이름이 지금 내 눈앞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날을 나는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 17이던 나는 동생의 손을 놓았다. 겨우 한 뼘만 한 그 손을. 시장 골목이 워낙 좁고 사람이 많아서 떡볶이 한 접시 사오는데 5분도 걸리지 않을 줄 알았다. 수연이는 골목 어기 평상 위에 얌전히 앉아 있었다. 빨간 고무신을 신고 어머니가 따아준 2갈래 머리를 하고 5분이었다. 5분 만에 세상이 무너졌다. 평상 위에 수연이가 없었다. 고무신도 머리핀도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처음엔 숨바꼭질이라 생각했다. 수연이가 워낙 장난이 심해서 수연아, 언니야 나왔어. 웃으며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다시 불렀다. 또 없었다. 그때부터 나는 달리기 시작했다. 골목을 뛰고 시장 통로를 뛰고 생선 가게 앞을 채소 더미 사이를 뛰었다. 목이 터져라 이름을 불렀다. 수연아, 수연아, 박수연. 목소리가 갈라질 때까지 불렀지만 시장의 소음은 그 이름을 삼켜버렸다. 경찰이 왔다. 신문에 광고가 실렸다. 라디오 방송도 나갔다. 어머니는 수연이 사진을 들고 전국 방방곡곡을 헤맸다. 그러다 어머니는 쓰러지셨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부서졌다. 자리에 누우신 어머니는 몇 년을 버티시다가 끝내 수연이 이름을 부르며 눈을 감으셨다. 나는 그 임종을 지키면서 맹세했다. 반드시 찾겠다고. 살아있든 죽었든 반드시 데려오겠다고. 그 맹세가 나를 45년 동안 살게 했다. 동시에 45년 동안 죽게 했다. 결혼도 하지 않았다. 아이도 낳지 않았다. 행복해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내가 손을 놓은 탓이었다. 내가 잠깐 한눈을 판 탓이었다. 6살짜리 아이가 혼자 그 시장 골목에서 사라지도록 내버려 둔 건
온전히 나였다. 밤마다 꿈을 꿨다. 수연이가 울고 있는 꿈. 수연이가 낯선 어른의 손에 이끌려 골목 밖으로 사라지는 꿈. 수연이가 나를 향해 손을 뻗는데 내가 아무리 달려도 닿지 않는 꿈. 그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나는 소리 없이 울었다. 소리내어 울면 더 무너질 것 같아서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살아있다는 것조차 부끄러운 채로 살았다. 그런데 지금 거실 탁자에 찻잔을 내려놓는 그 손, 세월에 거칠어진 그 손등, 나이 든 얼굴 위에서도 지워지지 않은 어머니를 쏙 빼닮은 그 눈가의 주름. 나는 일어서야 한다는 걸 알았다. 다가가야 한다는 걸 알았다. 그런데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무릎이 굳었다. 45년의 무게가 한꺼번에 내 몸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그때 그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나는 그 눈 속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했다. 알아봄, 떨림, 기억의 파편 하나라도. 하지만 그 여자의 눈은 조용했다. 처음 보는 손님을 대하는 정중하고 텅 빈 눈이었다. 차 드세요. 그게 전부였다. 그 여자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소리 없이 거실을 빠져나갔다. 나는 식어가는 찻잔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너무 오래,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아직 믿어지지 않아서인지. 수연아, 너는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니? 아니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니? 그 물음이 가슴속에서 돌처럼 가라앉았다. 처음 그 집에 발을 들였을 때부터 뭔가 달랐다. 넓은 마당, 잘 다듬어진 정원수, 현관 앞에 가지런히 놓인 구두들. 겉으로 보면 흠잡을 데 없는 집이었다. 아들이 이 집 딸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나는 솔직히 걱정했다. 우리 집과 너무 다른 급이었으니까. 하지만 막상 들어서면 뭐랄까, 집이 너무 조용했다. 사람 사는 집이 아니라 잘 만들어진 모형 같은 그런 기묘한 고요함이 있었다. 사돈어른은 응접실 소파에 앉아 나를 맞았다. 대기업 회장 출신답게 인상이 반듯하고 말씨가 매끄러웠다. 악수를 건네는 손이 단단했고 눈빛은 상대를 재는데 익숙한 사람의 눈이었다. 내 아들이 그 집 딸을 사랑한다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나는 그 눈빛이 처음부터 불편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눈이 아니라 물건의 가치를 가늠하는 눈이었다. 인사를 나누고 차가 나왔다. 그 차를 들고 들어온 사람이 바로 그 여자였다. 나는 숨을 참았다. 전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내가 본 것이 맞는지, 내가 45년 세월에 미쳐서 아무 얼굴에나 동생을 더 씌우는 건 아닌지 수없이 되물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보니 더 확실했다. 어머니의 이마, 어머니의 눈매, 어머니를 꼭 닮은 그 작은 입술. 세월이 얼굴을 바꿔놓았어도 뼈대는 속일 수 없었다. 그 여자는 나를 보지 않았다.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소리 없이 뒷걸음쳤다. 어제와 똑같이, 마치 그것이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인 것처럼. 수고했어. 사돈어른이 말했다. 감사합니다. 도 아니고 고마워요. 도 아니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아니, 사람이 물건에게 던지듯 내뱉는 두 글자였다. 그 여자는 대답 없이 고개만 까딱이고 사라졌다. 나는 찻잔을 내려다보았다. 손을 들어 차를 마시는 척하면서 뜨거운 것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지 느끼지 못했다. 밥은 따로 먹었다. 우리가 식탁에 앉아 점심을 먹는 동안 그 여자는 부엌 한켠에 작은 상을 차려놓고 혼자 먹었다. 부엌과 식당 사이엔 문이 없었다. 열린 공간이었다. 그러니까 그건 물리적인 분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선이었다.
이쪽은 사람이 먹는 곳, 저쪽은 내가 먹는 곳. 그 선을 그 집 식구들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지키고 있었다. 나는 몇 번이나 그쪽을 곁눈으로 보았다. 그 여자는 말이 없었다. 천천히, 그러나 많이 먹지 않았다. 숟가락을 드는 손목이 가늘었다. 아무 표정도 없었다. 슬픔도 아니고 체념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얼굴. 오래 그 표정을 유지해온 사람의 얼굴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사돈댁 며느리, 그러니까 곧 우리 아들 장인댁이 될 분이 자리를 정리하면서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저분이 불편하게 보이셨죠? 원래 저래요. 말수가 없는 편이라. 원래 저래요. 나는 그 말을 씹었다. 사람의 과묵함을 원래 저렇다고 단정 짓는 그 쉬운 말을. 얼마나 되셨어요? 이 댁에서? 내가 물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묻는 것처럼. 며느리 될 분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다. 거의 20년 됐을걸요. 제가 어릴 때부터 있었으니까. 20년. 가슴이 내려앉았다. 사돈어른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날씨 얘기하듯이. 저 사람은 우리가 데려다 키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순간 뭔가가 내 안에서 끌어올랐다. 데려다 키웠다. 그 말의 무게를 이 사람은 알고나 하는 말일까? 어디서 데려왔다는 건지, 어떻게 데려왔다는 건지, 왜 20년이 지나도록 그 여자는 저 부엌 한켠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 건지, 데려다 키웠으면 가족 아닌가? 가족이면 왜 저렇게 대하는 건가?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소리가 나지 않게, 내 안에서 무언가가 뒤집히고 있다는 걸 들키지 않게. 어디서 데려오셨대요? 목소리가 평온하게 나온 게 신기했다. 사돈어른이 잠깐 눈썹을 올렸다가 내렸다. 별 관심 없다는 듯 손을 저으며 말했다. 기억도 잘 안 나요. 오래된 일이라. 어디 고아원이었던가. 고아원. 나는 그 단어를 삼켰다. 삼키고 삼키고 또 삼켰다. 수연이가 사라진 건 6살이었다. 미아가 된 6살짜리 아이가 갈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다. 고아원. 그 단어가 45년 전의 기억과 맞닿는 순간 나는 눈앞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사돈어른은 이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아들 직장 얘기, 혼수 얘기, 예식장 얘기. 세상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나는 부엌 쪽을 보았다. 그 여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흘렀다. 그 물소리만이 이 집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소리처럼 들렸다. 수연아, 내가 고아원에 있었던 거니? 그래서 이 집에 흘러들어온 거니? 그 긴 세월을 이렇게 살아온 거니? 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것을 그제야 온몸으로 알았다. 집에 돌아온 건 저녁 8시가 넘어서였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벽에 기대 천천히 주저앉았다. 신발도 벗지 못한 채로 그 자리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다. 어느 순간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오늘 하루 내내 떨지 않으려고 버텼던 것이 집에 들어서는 순간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거기에 있었다. 수연이 사진. 빛이 바래고 모서리가 닳아버린 흑백 사진. 어머니가 장에 가던 날 찍은 것이었다. 수연이는 카메라를 보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두 갈래로 묶은 머리, 볼록한 두 볼, 눈 옆에 작게 난 점 하나. 나는 그 사진을 오늘 본 그 얼굴 위에 겹쳐보았다. 세월이 사람을 얼마나 바꾸어 놓는지 나는 안다. 17에 본 얼굴이 60이 넘어서도 같을 리 없다. 하지만 뼈는 다르다. 이마의 선이, 눈 아래 그늘이,
입꼬리가 내려앉는 방식이 그건 나이가 지워도 지울 수 없는 것들이다. 같았다. 틀림없이 같았다. 흉터가 있었다. 오늘 그 여자가 설거지를 하다가 소매가 조금 거쳤을 때 나는 보았다. 왼쪽 손목 안쪽 희고 가느다란 흉터 하나. 타원형에 가까운 대인 자국 같은 흉터. 수연이에게 그 흉터가 생긴 건 4살 때였다. 어머니가 다리미질을 하다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수연이가 다리미를 건드렸다. 펑펑 울던 수연이를 안고 어머니가 함께 울었다. 나도 울었다. 수연이는 나중에 철이 들고서 그 흉터를 보일 때마다 웃으며 말하곤 했다. 언니, 나 여기 점 있지? 특별한 점. 특별한 점이라고 했다. 다리미 자국을. 나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았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너무 큰 감정은 눈물로도 나오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누웠다가 일어나고 불을 껐다가 다시 켰다. 수연이 나이를 셌다. 1963년생. 지금은 62살. 그 여자와 맞았다. 얼굴, 흉터, 나이. 고아원 출신이라는 사돈 어른의 말. 수연이가 사라진 건 시장 골목이었다. 미아가 된 6살 아이가 갈 수 있는 곳은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아니, 소리가 들린 게 아니라 온몸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 피가 살이 50년 가까이 동생을 찾아 헤맨 이 몸이 살아있다. 수연이가 살아있다. 하지만 확신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 차가운 이성이 속삭였다. 내가 너무 오래 찾아서 아무 얼굴에나 수연이를 보는 거라고. 그 목소리가 밉고도 무서웠다. 그래서 나는 날이 밝자마자 전화를 들었다. 형사님을 찾아간 건 다음 날 오전이었다. 박 형사님. 수연이가 사라졌을 때 담당이었던 분이다. 30년을 경찰에 계시다 몇 해 전 은퇴하셨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 나는 이분께 몇 번이나 찾아갔다. 실종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 달라고. 혹시 단서가 없냐고. 그때마다 형사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다. 이미 담당도 아니고 사건도 공소시효가 지난 지 오래였는데도 경기도 외곽의 낡은 빌라. 초인종을 누르자 형사님이 문을 열었다. 은퇴 후 홀로 사신다고 들었다. 머리가 많이 휘어졌고 등이 굽었지만 나를 보는 눈빛은 예전과 같았다. 오래 사람을 들여다본 사람의 눈. 박 여사, 오랜만이네. 어쩐 일이야. 나는 현관에 서서 말했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형사님, 제 동생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형사님이 조용히 나를 보았다. 놀라지도 당장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냥 한 박자 쉬고는 말했다. 들어와요. 2시간 넘게 이야기했다. 사돈댁 이야기, 그 여자의 얼굴, 흉터, 나이, 고아원. 내가 기억하는 수연이의 모든 특징을 쏟아냈다. 형사님은 메모를 했다. 오래된 습관처럼 조용히. 다 듣고 난 형사님이 볼펜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확신하는 거야? 네. 망설임이 없었다. 45년을 기다려온 사람의 대답이 망설일 리 없었다. 형사님이 창밖을 잠깐 보더니 말했다. DNA 대조가 돼야 해. 그전엔 아무것도 단정 못해. 알지? 압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할 수 없어. 어떤 방법도. 압니다. 알면서도 하겠다는 거지. 네. 형사님이 오래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볼게. 그 말이 45년 만에 처음으로 내 가슴에 불씨 하나를 놓는 것 같았다. 작고 위태로운 불씨였지만 꺼지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불씨를 두 손으로 감싸 쥐듯 나는 숨을 죽이고 걸었다. 그날부터 조사가 시작됐다. 전화가 온 건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다. 번호를 보는 순간 손이 굳었다. 형사님 번호였다. 나는 전화를 받기 전에 딱 한 번 숨을 들이켰다. 45년을 기다렸으면서 막상 그 순간이 오니 두려웠다. 틀렸다는 말을 들을까봐. 아니면 맞다는 말을 들을까봐. 여보세요. 박 여사. 형사님 목소리였다. 낮고 무거운 평소와 다른 목소리. 찾았습니다. 두 글자였다. 단 두 글자인데 그 말이 내 귀에서 가슴까지 닿는데 한참이 걸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소파 등받이를 두 손으로 붙잡은 채 서 있었다. 박 여사, 들려요? 네, 들려요. 직접 봐야 할 것 같아. 지금 올 수 있어? 형사님 집 탁자 위에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다. 이름, 강미자. 나는 그 이름을 보았다. 수연이 이름이 아니었다. 당연히 아니었다. 사라진 아이가 제 이름을 간직하고 살 리 없었다. 누군가 붙여준 이름이거나 보호소에서 지어준 이름일 것이었다. 형사님이 서류를 짚으며 말했다. 강미자, 현재 62살. 주민등록상 주소는 사돈댁 주소로 되어 있어. 18년째. 어린 시절 기록은요? 형사님이 잠깐 멈췄다. 없어. 나는 고개를 들었다. 초등학교 취학 기록도, 의료 기록도 아무것도 없어. 공식 기록상 이 사람이 존재하기 시작한 건 40살이 넘어서야. 그전은 완전히 공백이야. 공백. 단 한 가지만 있었어. 형사님이 서류 한 장을 내 앞에 밀었다. 오래된 문서였다. 복사본이었지만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다. 45년 전 부산 소재 아동보호소 입소 기록이야. 미아로 들어온 여아. 나이 추정 6살. 이름 모름. 입소 당시 왼쪽 손목에 화상 흉터 있음. 나는 그 줄을 3번 읽었다. 왼쪽 손목에 화상 흉터. 손이 떨렸다. 서류를 쥔 손이 아니라 온몸이 떨렸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이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형사님이 조용히 말했다. 부산이 왜 나오냐 하면 그 시절 미아는 발견된 장소 근처 보호소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았어. 시장 골목에서 사라졌다고 했지? 그 시장이 부산 가까운 쪽이었으면 사하구였습니다. 형사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 보호소 사하구에서 가장 가까운 데야.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했다. 하지만 형사님의 얼굴이 펴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굳어 있었다. 나는 그 얼굴을 보며 물었다. 또 있어요? 형사님이 잠시 나를 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여자 18년 동안 월급을 제대로 받은 기록이 없어. 나는 잘못 들은 줄 알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사돈이 그 여자 명의로 된 통장에 넣어준 돈이 있긴 해. 근데 액수가 말이 안 돼. 18년 동안 넣어준 금액을 다 합쳐도 1년치 최저임금도 안 돼. 중간중간 빠져나간 흔적도 없어. 그냥 통장에 쌓여만 있어. 본인이 쓴 흔적이 없다는 거야. 쓴 흔적이 없다. 그리고 휴대전화 없어. 18년 동안 개통된 번호가 없어. 사돈댁 앞으로 된 번호도 본인 명의도 아무것도 없어. 나는 천천히 탁자 위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강미자라는 이름. 공백으로 가득 찬 기록. 18년. 바깥에 나간 기록은요?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선에서 보면 대중교통 이용 기록이 없어. 카드도 없으니까. 외출한 흔적이 거의 없어. 형사님이 말을 멈추었다가 낮게 덧붙였다. 박 여사, 좋게 보면 내성적인 사람이 조용히 산 거야. 근데 나쁘게 보면
감금이에요. 내가 먼저 말했다. 형사님이 대답 대신 눈을 감았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연이를 잃어버린 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동생이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거라는 말로 버텼다.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사람만 있으면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살아있었다. 근데 이렇게 살아있었다. 18년 동안 월급도 없이 전화기도 없이 그 집 부엌 한켠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데려다 키운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을 들으며 그 집 마루를 닦고 그 집 밥을 짓고 그 집 손님에게 차를 따르며 내가 손을 놓은 그날부터 수연이의 시간은 그렇게 흘렀다. 눈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형사님 앞에서 울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눈물은 내 의지를 묻지 않고 흘러내렸다. 형사님이 아무 말 없이 화장지를 내밀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고도 한참 동안 손에 쥔 채 울었다. 소리 없이 그러나 오래. 수연아, 언니가 너무 늦었다. 너무 많이, 너무 오래 늦었다. 하지만 이제는 두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이틀이 걸렸다. 형사님이 소개해준 분이었다. 노동 착취와 인권 침해 사건을 오래 다뤄온 분이라고 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나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수연이가 사라진 날부터 사돈댁에서 그 얼굴을 본 날까지 변호사는 중간에 끊지 않고 다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가시죠. 그 한마디가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다. 사돈댁 초인종을 누른 건 오전 10시였다. 변호사와 나란히 서서 기다렸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사돈댁 며느리였다. 나를 보고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어색하게 웃으며 안으로 들였다. 응접실에 앉아 곧 사돈 어른이 나왔다. 나를 보고 옆에 변호사를 보고 표정이 굳었다. 어인 일이십니까? 연락도 없이. 급한 일이 있어서요. 나는 똑바로 앉아 사돈 어른을 마주 보았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었다. 이 댁에서 일하시는 강미자 씨, 그분이 제 동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DNA 검사를 하겠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사돈 어른의 얼굴이 천천히 변했다. 당혹에서 불쾌로, 불쾌에서 분노로.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45년 전에 잃어버린 제 동생과 외모, 나이, 신체적 특징이 일치합니다. 어린 시절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미아로 보호소에 입소한 기록이 있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오. 사돈 어른이 말을 잘랐다. 목소리가 올라갔다. 우리 집 사람을 의심하는 겁니까? 우리가 뭘 어쨌다고. 의심이 아닙니다. 확인입니다. 변호사가 조용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강미자 씨 본인이 동의할 경우 DNA 검사는 어떤 분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여기 온 건 허락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알려드리러 온 겁니다. 아울러 18년간의 임금 지급 내역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돈 어른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무슨 소리요? 우리가 저 사람을 얼마나 아껴서. 아끼셨으면 휴대전화 한 대쯤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했다. 18년 동안 삼켜온 말이 그제야 제 목소리를 찾았다. 18년 동안 전화기도 없이 월급도 제대로 없이 이 집 밖을 나간 적도 없이. 그게 아끼는 겁니까? 사돈 어른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당장 나가시오. 우리 집에서 나가. 그 순간이었다. 주방 쪽에서 인기척이 났다. 우리 모두 그쪽을 보았다. 문 앞에 그 여자가 서 있었다. 강미자.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몰랐다. 손에 행주를 쥔 채 응접실 안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돈 어른의 고함 소리를 들은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저 자리에서 다 듣고 있었는지 사돈 어른이 날카롭게 말했다. 미자야, 들어가 있어. 그 여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처음이었다. 내가 이 집에 온 이후로 그 여자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은 건 처음이었다. 그 여자의 시선이 천천히 움직였다. 사돈 어른을 지나 변호사를 지나 내 얼굴 위에서 멈추었다. 나는 숨을 죽였다. 그 여자가 나를 보았다. 오래 보았다. 처음엔 낯선 사람을 보는 눈이었다. 그런데 무언가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눈동자 깊은 곳에서 잠들어 있던 것이 깨어나는 것처럼 수십 년 켜켜이 쌓인 망각의 층 아래에서 무언가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처럼 그 여자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행주를 쥔 손이 천천히 내려갔다. 그리고 언니? 떨리는 목소리였다. 확신도 아니고 물음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의 목소리. 45년을 잊고 살았던 사람이 45년 전의 기억을 건드리는 순간의 목소리. 나는 그 한마디에 그대로 무너졌다. 일어서려 했다. 달려가려 했다. 그런데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냥 그 자리에서 소파에 앉은 채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다. 소리가 났다. 평생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 했는데 그날은 소리가 먼저 나왔다. 수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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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연아. 18년이 아니었다. 45년이었다. 45년 동안 부르지 못한 이름이 그 한 글자 앞에서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사돈 어른이 무어라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변호사가 무어라 대응하는 소리도 들렸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울면서 고개를 들었다. 그 여자가 수연이가 주방 문 앞에서 나를 보고 있었다. 눈물이 흘렀다. 그 여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닦지 않았다. 닦을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았다. 그냥 서서 흐르는 대로 두고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두 팔을 벌렸다. 어서 오라는 뜻이었다. 45년 전 그날 놓아버린 손을 다시 잡겠다는 뜻이었다. 이번엔 절대 놓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수연이가 한 발을 내디뎠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가 걸렸다. 그 2주 동안 나는 거의 먹지 못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여자가 언니라고 불렀던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머리가 아니라 몸이, 피가 알았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것은 아직 빼앗길 수 있었다. 그래서 두려웠다. 손에 쥔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나는 그 2주를 숨을 죽이고 버텼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온 건 목요일 오후였다. 결과 나왔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친자매 확률 99.999%입니다. 5개의 9. 나는 전화기를 든 채로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다. 무릎이 꺾인 게 아니었다. 45년의 무게가 한꺼번에 내려앉아서 몸이 저절로 낮아진 것이었다. 변호사가 뭐라고 계속 말하고 있었다. 들리지 않았다. 딱 그 숫자만 들렸다. 99.999, 99.999, 99.999. 수연아, 내가 맞구나. 내가 맞았구나. 결과를 받아든 날 사돈 어른을 다시 만났다. 변호사 사무실에서였다. 사돈 어른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왔다. 반듯한 양복, 매끄러운 말씨, 상대를 재는 눈빛. 처음 만났던 그날과 겉모습은 같았다. 하지만 그 눈 아래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다. 내가 결과지를 탁자 위에 올려놓는 순간 사돈 어른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다. 천천히 눈에 보이게. 사돈 측 변호사가 무언가 말했다. 검사 과정의 신뢰성을 따지는 말이었다. 우리 변호사가 조용히 반박했다. 나는 그 공방을 들으면서도 사돈 어른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이 사람이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18년이었다. 내 동생이 그 집에서 18년을 그렇게 살았다. 그 사실 앞에서 어떤 변명도 의미가 없었다. 결국 사돈 측 변호사가 서류를 덮었다. 사돈 어른이 오래 탁자를 내려다보다가 처음으로 시선을 떨구었다. 재판은 석 달이 걸렸다. 18년간의 노동 착취, 임금 미지급, 외부와의 단절, 사실상의 감금. 변호사가 하나하나 증거를 제출할 때마다 법정안이 조용해졌다. 수연이의 통장 기록, 이동 기록, 의료 기록. 18년 동안 수연이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흔적이 얼마나 적은지 서류들이 말해주고 있었다. 수연이는 증인석에 앉았다. 나는 방청석에서 그 뒷모습을 보았다. 작은 어깨, 가지런히 모은 손. 판사가 질문했고 수연이는 대답했다. 목소리가 낮고 느렸다. 오래 말하지 않은 사람의 목소리였다. 18년 동안 그 집에서 제 의견을 말할 기회가 얼마나 있었을까. 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도록 주먹을 쥐었다. 판결이 나던 날 사돈 어른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끝까지 버티려다 버티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에 남은 양심이었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알고 싶지도 않았다. 거액의 손해배상 공개 사과문. 판사가 주문을 읽는 동안 사돈 어른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수연이는 그 자리에서 울지 않았다. 판결문을 듣는 내내 정면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 옆 얼굴을 보면서 이 아이가 울지 않는 법을 언제 배웠을까 생각했다. 울어도 아무도 오지 않는 세월이 얼마나 길었으면. 그 집에 마지막으로 간 건 판결 다음 날이었다. 수연이의 짐을 챙기기 위해서였다. 짐은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낡은 화장품 파우치, 사진 한 장 없는 작은 가방. 18년을 산 사람의 짐치고는 너무 가벼웠다. 나는 그 가방을 보면서 울음이 차오르는 것을 꾹 눌렀다. 지금은 아니었다. 여기서는 아니었다. 수연이가 방을 한번 돌아보았다. 창문이 하나 있었다. 작은 창문이었다. 그 창문으로 18년 동안 바깥을 보았을 것이다. 계절이 바뀌고 나뭇잎이 지고 눈이 내리는 것을, 그 모든 것을 저 작은 창으로. 가자. 내가 말했다. 수연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현관을 나서면서 나는 수연이의 손을 잡았다. 45년 전 시장 골목에서 놓아버린 그 손을. 세월에 거칠어진 손이었다. 마디가 굵고 손바닥이 두꺼웠다. 하지만 내 손 안에 들어오는 크기는 6살 때 그 손이 기억하는 것과 어딘가 닮아 있었다. 나는 꽉 쥐었다. 이번엔 놓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이유로도 어떤 순간에도. 수연이도 내 손을 쥐었다. 처음엔 약하게, 그러다 조금씩 세게. 마치 이 손을 어디에서 느껴본 적 있다는 듯, 오래된 기억이 손바닥을 통해 돌아오는 듯. 우리는 그렇게 그 집을 나왔다. 햇빛이 있었다. 따뜻하고 평범한 오후의 햇빛이. 수연이가 그 빛 아래 잠깐 멈추어 섰다. 눈을 가늘게 뜨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오래 실내에만 있던 사람이 빛에 익숙해지려는 것처럼. 나는 그 옆에서 기다렸다. 서두르지 않았다. 45년을 기다렸는데 이 햇빛 한 줌쯤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었다. 처음 한 달은 조심스러웠다. 수연이는 내 집 작은 방에서 지냈다. 방을 꾸며주려 했더니 괜찮다고 했다. 이불만 있으면 된다고. 밥을 차려주면 항상 조금만 먹었다. 처음엔 입맛이 없나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많이 먹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었다. 18년 동안 제 배를 채우는 일에 눈치를 봐온 사람처럼. 밥상 앞에서 내가 더 먹으라고 할 때마다 수연이는 괜찮다고만 했다.
괜찮다는 말을 참 많이 했다. 뭘 물어봐도 괜찮아요. 어떤 걸 원하냐고 물어봐도 괜찮아요. 오래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온 사람의 대답이었다. 눈을 마주치는 일도 어려워했다. 내가 이야기를 하다가 눈이 마주치면 수연이는 자연스럽게 시선을 내렸다.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이었다. 18년 동안 그 집에서 눈을 낮추고 살아온 몸이 이제 와서 쉽게 바뀔 리 없었다. 나는 그럴 때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이야기를 이어갔다. 재촉하지 않았다. 다그치지 않았다. 이 아이가 나를 믿는 데까지 얼마가 걸리든 기다릴 작정이었다. 변화는 작은 데서 먼저 왔다. 어느 날 아침 수연이가 식탁에 앉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언니, 나 미역국 좋아했었나? 나는 손을 멈추었다. 응, 엄청 좋아했어. 엄마가 끓여주면 그릇째 들고 마셨잖아. 수연이가 조용히 웃었다. 아주 작게 입꼬리만 살짝 올라가는 웃음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웃음을 보고 눈을 돌렸다. 들키지 않게 울고 싶어서. 그날 이후로 수연이는 가끔 물었다. 내가 좋아했던 게 뭐야?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어? 우리 살던 동네는 어땠어? 잃어버린 기억을 한 조각씩 찾아오는 사람처럼 천천히 조심스럽게 나는 기억하는 것을 전부 이야기해 주었다. 어머니가 장에 가던 날 늘 사오던 꽈배기, 골목 끝에 있던 구멍가게, 수연이가 넘어져서 무릎을 긁히면 내가 불어주었던 것.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밤이 깊어졌다. 수연이는 무릎을 안고 앉아서 들었다. 어떤 날은 웃었고 어떤 날은 울었다. 우는 날이 점점 늘었다. 그게 좋은 신호라고 나는 생각했다. 감추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2달이 지났을 때 수연이가 미용실에 가고 싶다고 했다. 18년 동안 미용실 한 번 가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 집에서 혼자 자르거나 그냥 묵고 살았다고 했다. 나는 아무 말 않고 외투를 집어들었다. 미용실 의자에 앉아서 수연이는 어색해했다. 거울 속 자기 얼굴을 한참 보았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하는 미용사의 물음에 수연이가 나를 보았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수연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미용사를 보고 말했다. 조금 짧게 잘라주시고 예쁘게 해주세요. 예쁘게 해달라는 말을 수연이가 처음 했다. 나는 잡지를 보는 척하며 눈물을 삼켰다. 예쁘게 해달라는 말을 18년 동안 한 번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새 옷은 그 다음 주에 샀다. 옷가게에서 수연이는 처음엔 제일 수수한 것만 골랐다. 눈에 띄지 않는 색, 가장 낮은 가격. 나는 그 옆에서 색이 고운 것들을 들어보이며 말했다. 이거 어때? 수연이한테 잘 어울리겠다. 이런 거 내가 입어도 돼? 그 물음이 심장을 찔렀다. 당연하지. 왜 안 돼? 수연이가 거울 앞에 서서 옷을 대어 보았다. 오래 보았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살게요. 그날 수연이가 고른 건 연한 살구색 블라우스였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면서 수연이가 봉투를 꼭 안았다. 소중한 것을 처음 가져본 아이처럼. 분식집 이야기가 나온 건 반년쯤 지나서였다.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없냐고 물었더니 수연이가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다. 음식 만드는 거 좋아해. 내가 만든 걸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거 보면 좋았어. 18년 동안 그 집 밥을 지으면서 그것만이 유일하게 보람 있던 일이었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당장 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작은 분식집이었다. 오래된 골목 안 10평 남짓한 자리. 수연이는 처음에 자기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했다.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했다. 개업하던 날 수연이가 만든 것은 떡볶이였다. 나는 그 앞에 앉아 한 입 먹었다.
맛이 좋았다. 달고 매운 것이 입안에 퍼졌다. 그런데 눈물이 났다. 떡볶이 때문이 아니었다. 45년 전 그날 수연이를 평상에 앉혀두고 내가 사러 갔던 것이 떡볶이였다. 그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수연이가 내 얼굴을 보더니 말했다. 언니 덕분에 제 인생을 다시 찾았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지 않았다. 내가 찾아준 게 아니었다. 내가 45년 전에 잃어버린 것을 이제야 겨우 돌려받은 것이었다. 수연이에게 갚아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알고 있었다. 지금 수연이는 오늘도 그 작은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끓인다. 손님에게 그릇을 내밀며 웃는다. 예전엔 없던 웃음이다. 눈이 같이 웃는 온 얼굴로 웃는 웃음이다. 나는 가끔 창밖에서 그 모습을 보다가 발길을 돌리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곤 한다. 매일 저녁 우리는 전화를 한다. 별것 없는 이야기들이다. 오늘 손님이 몇 명이었는지, 뭘 먹었는지, 날씨가 어떤지. 하지만 나는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생각한다. 이 목소리를 45년 동안 듣지 못했다는 것을, 앞으로는 하루도 빠짐없이 들을 것이라는 것을. 전화를 끊기 전에 나는 항상 말한다. 수연아, 이제 절대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수연이는 매번 웃으며 대답한다. 응, 언니. 그 두 글자가 좋다. 세상에서 가장 늦게 돌아온 두 글자지만 그래서 더 좋다. 매일 들어도 질리지 않는다. 아마 평생 그럴 것이다. 45년을 기다린 사람은 그 기다림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기 때문에 매일 듣는 그 두 글자의 무게도 안다. 나는 오늘도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생각한다. 조금 더 일찍 찾았더라면 하는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생각 다음에 다른 생각이 온다. 이제라도 찾았으니 다행이라고.